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 주이시로서 최고위 공직자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이스라엘 총리를 바꿔야 한다고 밝힌 뒤 이스라엘과 미국 공화당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와도 연결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푸틴이 이길 선거인데도 푸틴은 시위 당일 엄중 시위하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밝혔고 위협과 같은 경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선 역시 미국 대선과 연관이 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 기소된 조지아주 사건은 최근 검사와 특별검사와의 연애가 더욱 주목됐습니다. 판사는 오늘 연애 사건 스캔들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사임하면 이 사건을 현재의 검사팀이 이끌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플로리다주 판사는 기밀 서류 케이스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일주일에 32시간 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자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홈디포가 할로윈 상품 홍보를 7개월 일찍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억만장자가 유명한 골프장이 자신 가족을 인종차별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도 멤버인 힐크레스트 컨트리 클럽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골든글로브 상도 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여배우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자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유럽, 세계 모든 나라가 보도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로켓 회사 스페이스X의 우주선 로켓이 지금까지 했던 테스트 가운데 가장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주인이 그 우주선 로켓을 타고 달과 그 너머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방송과 텔레비전의 탑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현재 그 방송의 탑뉴스를 광고 들으시고 나서 두 번째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신문의 탑뉴스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수죠. 그리고 진보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을 해서 보스턴 글로브까지 이 탑뉴스로 보도한 것은 어제 이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었던 미국에서 주이시로서는 최고 공직자인 민주당인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이스라엘 총리를 지도부를 바꿔야지 된다. 선거를 다시 치러서 이렇게 밝힌 뒤에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공화당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의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상당히 아주 친이스라엘적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척 슈머를 무척 비난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지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그 여론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슬쩍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벤자민 네탄야후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바로 척 슈머가 얘기한 게 선거를 다시 치러서라도 벤자민 네탄야후를 바꿔야지 된다. 한 45분 정도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기 전에 백악관 관계자에게 내가 이런 그 성명을 발표하고 연설을 하겠다 하고 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연설이 내가 내용을 일일이 말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척 슈머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대단히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국에서 최고위 공직자일 뿐만이 아니라 주이시로서 척 슈머가 벤자민 네탄야후와도 가까웠고요. 이 사람이 주이시 중에서 최고 공직자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었겠습니까? Maybe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동등하게까지 놓고 모든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스라엘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항상 우선시하면서 길을 잃어버렸다. 가자 지역의 민간인 피해를 용인하려는 그런 그 태도는 이스라엘에게도 나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적인 일반인들, 국가별의 반감이 역사상 엄청나게 커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버림받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특히나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중동에서 뭐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생존 비법이기도 하지만 서구 사회의 도움이 없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주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미국에서 주이시로서 최고위 공직자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요. 리쿠르당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바나나 리퍼블릭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선출된 정부를 존중하고 뭐 당연한 얘기죠. 훼손하지 말아라. 또 그 대사 자체도 미국 대사도 굉장히 척 슈머를 비난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 주목해야지 되는데 베니 간츠 국방장관은 만약에 벤자민 네타냐후가 무너진다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지금으로서는 거의 도드라지는 유일한 경쟁자죠. 국방장관. 지난주 더군다나 워싱턴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만 만난 게 아니라 척 슈머도 만났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파악하긴 힘들지만 세계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왜 국방장관이 미국에 왔을 때는 벤자민 네타냐후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왔습니다. 와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고 나선 또 미국의 입장이 별로야 하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척 슈머도 만나고 이스라엘에 가서 척 슈머가 벤자민 네타냐후를 갈아치워야지 된다고 하니까 또 척 슈머를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척 슈머를 비난하고 싶었을지 아닐지는 본인과 아는 사람은 다 알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에서 대표적인 한두 사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과민 반응을 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거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기괴하고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척 슈머는 그게 이스라엘을 위하는 길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립되면 그거 유지되기 힘들다. 나라가 지금 이런 얘기고요.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 역시 하는 얘기라고 한마디로 부적절한 발언에 잘못된 발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인데요.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벤자민 네타냐후도 미국 어떠한 정치에 간섭하려는 시도, 개입하려는 시도를 아주 당당하게 니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하고 할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척 슈머의 이스라엘에 대한 발언이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내부에서 인기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도 우파가 있고 그 우파의 힘을 받아서 벤자민 네타냐후가 버티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척 슈머가 얘기한 대로 금방 선거를 치르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 세계의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정치적인 뉴스 분위기를 한번 뒤집었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노리고 한 발언이라고 보여줍니다. 선거는요. 언제냐면 2026년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선거 치르려면. 그렇기 때문에 벤자민 네타냐후가 세계의 그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자 어린이들을 지금 굶기는 것을 무기로 하고 있죠. 유엔의 그 표현에 따르면 굶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손들고 말아라 하는 특히 어린이들 굶기는 것을 지금 무기로 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선거가 2026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도 10월 달입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벤자민 네타냐후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오죽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예민하니까 예루살렘을 뭐 팔레스타인도 원하고 이스라엘도 원하고 하니까 그 대사관을 텔라비브에 뒀던 건데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죠. 그것도 딸을 보내서 딸과 본인에게 돈 가장 많이 기부하는 카지노의 대부를 보내서 딱 현판식 하는데 가게 했었잖아요. 그런 정도고 대신 벤자민 네타냐후가 해준 게 있죠. 미국 내의 복음주의라든가 이스라엘의 뭐 여러 가지 힘을 가능하면 트럼프에게 가깝게 하도록 그렇게 해줬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에 대한 중단도 선언했었던 사람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칭찬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벤자민 네탄야후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란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물론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벤자민 네탄야후도 미국 선거는 2024년이고 본인의 선거는 2026년이니까 마음속으로 트럼프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선거를 사흘이나 치르네요. 금토일 해서 일요일쯤이면 다 3월 18일이 되겠네요. 현지 날짜로. 푸틴이 또다시 6년을 뭐 대통령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는 장기 집권 그 뉴스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데 러시아 선거는 가짜다. 이런 얘기는 누가 하냐면 워싱턴에 있는 유럽 정책연구센터의 샘 그린, 러시아 전문가 이분이 하는데 왜냐하면 크렘린이 투표 용지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리합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도 관리하죠. 투표 과정, 개표 과정, 전 과정을 푸틴이 관리하니까 크렘린이 관리하니까 가짜 선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가디언은 재선 캠페인에 뭐 엄청난 제가 이거 미국 돈으로 계산을 안 해봤어요. 가디언이기 때문에 10억 파운드 이상을 썼다 하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적은 모두 감옥에 있거나 숨졌거나 알렉세이 나발리처럼 아니면 망명했거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명 경쟁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제 야당 정치인이 된 거고요. 이길 선거인데도 시위하면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얘 추모하는 시위대를 막 잡아가뒀던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오늘인가요? 12시에 우리가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것은 알지만 그러한 독재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시위를 한 또 일종의 일요일 정오네요. 마지막 날. 일종의 코피 터트리기라도 해보겠다. 너도 코피 정도는 터져야지 되지 않아? 이런 시위를 기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나저나 뭐 3월 18일이 되면은 당연히 푸틴이 대통령인데 영국의 BBC 방송은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더군요. 아마 푸틴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행진을 한다던가 랠리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이번 랠리에서도 지난번처럼 눈물을 흘릴지 몰라. 뭐 감격에 고맙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뭐 과거의 러시아의 제국을 찾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애국적인 것 같은 연설을 하잖아요. 가짜 눈물 막 흘리면서 그런 눈물도 2012년도에도 그랬으니까 아마 흘릴지도 몰라. BBC 방송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면서 NPR 방송 라디오를 들었는데 러시아 사람이 남자분이요. 음성으로는 저희는 또 음성 전문가잖아요. 굉장히 순박해 보이는 러시아 유권자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너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아마 바깥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분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러시아에서도 그 소셜미디어가 있죠.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돼 있는 거니까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엘리트들 돈이 너무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교육도 받고 뭐 유학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푸틴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미국과 그 러시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있죠. 그 모형 무슨 예를 들어 우리 BTS 하면은
커피숍 같은 데서 BTS 멤버들을 막 이렇게 나무로 다 이렇게 실제 모형처럼 해놓잖아요. 그럼 팬들이 가서 막 옆에 사진 찍죠. 미국에서 정치인 중에서 그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정도이라고 할까요? 뭐 금상 같은 것도 세워놓고 하죠. 스펙에 가면은.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막 이렇게 모형 똑같이 막 BTS처럼 트럼프처럼 세워놔요. 그럼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좋아라 하는 사람은 거의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아 보여요. 러시아에서. 그것도 참 공통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기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세련됐습니다. 세비한 게 있어요. 말은 그렇게 투박하게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돼.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본인 잘 안 합니다. 본인은 안 하는데요. 아들이 다 해줍니다. 또 큰아들이 어떤 때 며느리 둘째 며느리 시키고 첫 번째는 지금 며느리가 없으니까는요. 첫 번째는 이혼했고 지금 뭐 여자친구만 있으니까 어떤 때 이제 며느리 시키고 이제 며느리를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까지 앉히고 미국에서 사실은 과거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그 며느리가 공화당 그 전국위원회에서 오래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안 하겠죠.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절대로 지원하면 큰일 난다고 이 아들이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아야 빨리 협상에 끌어내서 휴전이 된다. 그건 누구 좋자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가졌던 땅 다 러시아 주면서 러시아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얘기 정도는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을 원한다. 그 협상은 우크라이나를 푸틴에게 먹게 하는 것. 이거죠. 아마도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쭉 분석해 놓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이제 그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다시 그 국제 그 원유 시장 지금 유럽에서도 다 알아서 하고 예전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딱 끊었잖아요. 독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진출시키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 바이든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하면은 바이든에게 승리가 되니까 아니면 푸틴이 자신의 이번 선거에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2016년에도 러시아가 민주당의 전국위원회를 해킹했잖아요. 러시아가. 트럼프에게 유리했습니다. 그게 물론 무슨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리스 체니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스 체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고 탄핵을 주도를 하고 공화당이지만 그래서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 자리를 빼앗긴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스 체니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미국 대선의 관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안보의 보증인이 아니고 이건 이제 아시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엊그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대만, 일본, 한국 지금 다 신경 쓰고 있잖아요. 다시 중국 쪽으로 가야지 되는가? 아니면 트럼프가 미군 같은 거 철군 안 한다는 그런 희망 아래 트럼프 쪽으로 딱 붙어야지 되는가? 그러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없어진 겁니다. 트럼프 이후에. 지금 유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또 아시아에서도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부 국가는 위험을 피하려고 러시아, 중국과 친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거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하겠죠. 심지어 미국의 에너지 회사, 무기 회사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국가 안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미국은 1945년 이후 민주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미국이 지켜왔던 지배적인 역할을 결국은 잃게 될 것이다. 이번에 푸틴이
며칠 뒤에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리스 체니 전 공화당의 서열 3위가 한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아주 재밌게 읽은 기사인데요. 한국 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그 골프장이 인종차별을 했다. 그런데 인종차별을 했다고 하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소수인종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주이씨를 위해서 한 건 맞고 주이씨 아닌 사람들도 멤버로 받고 있긴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정치 뉴스 브리핑 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분이 슬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싫고 사람들이 두 사람 다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 뉴스를 줄이고 경제 뉴스를 많이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려면 과정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과정을 빼고 11월 5일입니다. 올해 11월 5일에 지금 지난 어느 정도 선거 캠페인을 한 결과 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게 뉴스인지라. 그러나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굉장히 참고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조금 솎아내고 그것도 일종의 욕심이잖아요. 솎아내고 헤드라인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미흡하게 느껴지더라도 육하 원칙이 때로는 다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 맥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대신에 어디를 강조하는 부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실천 Day 1입니다. 조지아주 판사가요. 이거 뭐 그 거의 12,000표 정도 되는 거 찾아내라 했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18명이었던가요? 하도 많아서 19명이었던가요? 하다가 3명이 트럼프 변호사 2명을 포함해서 저는 유죄입니다. 인정을 하고 이제 벌을 조금 좁게 받으려고 했잖아요. 아직도 14명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아있는데 엊그제는 그 기소 가운데서 뭐가 좀 부족하다 하면서 6개를 기각을 했고 뭐 조금 더 해오면은 다시 기소할 수도 있어 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는 판사가 34살밖에 안 된 판사예요. 판사가 지금 이 케이스가 그 파니 윌리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그 사람이 이제 그 네이선 웨이드라는 검사를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그 특별검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연인이 됐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전부터 연인이었어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럼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그리고 이해상충이 되지 해서 이게 공동 피고 중에 한 명이 이 케이스 기각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기각은 안 되고요. 그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기각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한다던가 이런 거란 모르지만 판사는 오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 이 케이스 계속 진행해도 좋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네이선 웨이드라는 특별검사가 빠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파니 윌리스가 주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MSNBC인가만 조금 반대로 아마 이 그 여자 주도하는 검사가 본인이 빠질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판사는 그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해상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무실에서 이 케이스를 맡지 못하게 됐다면 새로 뭘 다 이제 선정을 해야지 되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기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로리다주에서 기밀 서류에 관해서 그 기각해달라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트럼프가 지명한 에일린 매논이라는 플로리다주의 지방 판사가 그걸 기각했습니다. 트럼프의 기각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검찰은요. 트럼프 형사재판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하고 자고 돈 주고 안 줬다고 하다가 나중에 준 거 드러나니까 그거 무슨 뭐 제대로 준 거야라고 했다가 복잡한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선거 직전 일주일 전에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가 조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기하기를 원하죠. 계속 뭐든지 모든 재판을. 그런데 뭐 30일 정도 연기할 수 있겠어. 우리도 사실은 더 많이 자료를 들여다봐야지 될 게 있어. 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의든 타의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지금 많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조금 솔직하다기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얘기로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브레이트바트라는 극우에다가 브레이트바트도 만만치 않게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이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삭감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손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선 정책에 대해선 지금 선거 캠페인에서 정책보다는 마녀 사냥이다 이런 게 많잖아요. 아니면 정책이다 하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당장 그 이민자 추방하겠다는 그 정도 그건 이제 정책이라기보다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그런 정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손 안 대겠어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말을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지만 신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분위기 봐가면서 분위기 파악을 또 잘하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본인에게 좋은 쪽으로 하니까 본인 또 재판과도 관련되고 이래서 본인에게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그래서 공화당의 이제 큰 손들은 돈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 을 가지고는 내가 돈을 잃어버릴 것 같아 해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를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책적인 신념이 이래. 그렇지만 정치적인 기류에 따라서 여기까진 바뀔 수 있고 여기는 아니고 이게 조금 계산이 되면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 위주로 하는데 그 본인 위주로 하는 것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큰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못 믿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어제로서 5군데의 격전지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고요. 지금부터 기사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입니다. 억만장자 LA의 42세네요. 한 분이 골프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힐크레스트 골프장이라고 저쪽 웨스트 LA에 있는 그 골프장을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이 골프장 자체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태인을 막 금지하고 이랬었던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 하면서 만들었었던 유태인들을 위한 그 골프장인 거죠. 골프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 뭐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일종의 그 멤버십 클럽인 거죠. 컨트리 클럽. 컨트리 클럽인데 고소한 사람은 유태인인 매튜 위닉이라는 이 사람 주이시입니다. 주이시인데 왜 본인이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억만장자였어요. 이 사람도 돈 많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준 멤버로 모든 가족들이 다 여러 가지를 혜택을 받았죠. 그 클럽에서 뭐 파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추도식도 하고. 그런데 지난해에 이제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정 멤버, 정 회원을 신청을 했더니 골프장에서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안 받아준 이유가요? 인종은 아니겠죠. 이 남자로 보면. 그런데 남자의 아내, 아이들이 히스패닉이라는 이유로 안 받아줬다.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골프장에서는 자격이 안 된다 하고 이분은 골프장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3가지를 다 갖췄다고 하고요. 뭐 150에이커나 되는 아주 큰 그 힐크레스트 골프장에서 멤버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 가족은요. 매튜 위닉 가족은 닷컴 붐 한참 있었을 때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뭐 LA에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게리 워닉인데 게리 워닉은 또 유태계이기도 하고 하면 로스앤젤레스 쪽에 있으면 영화 쪽에 많이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돈도 지원하고 하게 되겠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힐크레스트의 오랜 멤버였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여러 그 정기적으로 그 클럽에 가서 혜택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이유로 했기 때문에 이건 민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LA시에서도 1987년도에
뭐 이런 시설에서 비회원으로부터도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별금지법에 위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얘기는요. 이 골프장이 바로 우리의 그 퍼스트 아니죠. 그 부통령의 남편이 주희 씨잖아요. 부통령 남편 주희 씨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고 골프 광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골프클럽 멤버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에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한답니다. 침묵도 공범이다. 이런 시대에는 아니 여기 뭐 이런 사람도 멤버고 이런 사람도 멤버가 하는데 침묵도 멤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가지 기준이라는 거 멤버가 될 100시간 정도는 적어도 사회봉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산의 5%를 기부를 해야지 되고 꽤 많네요. 사회환원인 거죠. 그 밖에 이제 도덕적인 기준. 본인은 이 세 가지에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이 골프장의 그 회장하고 한 테이블에 있다가 본인의 가족이 히스패닉인 줄 알면서 히스패닉 말로 뭐 입 닥쳐 뭐 이렇게 했다는 등 그 약간의 뭐 서로의 그 언성 높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쨌든 지난해에 이런 일들이 쭉 있으면서 멤버십이 억셉트가 안 됐는데 내 아내와 아이들이 히스패닉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소장에 여러 가지를 다 썼는데 일부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 너무나 여기가 이제 압도적으로 백인 멤버들이 많고요. 그런데 또 당혹스러울 정도로 낮은 재산세를 낸답니다. 150에이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50에이커 정도가 되는데 재산세가 25만 달러래요. 원래 내는 대로 하면 한 뭐 7천만 달러 정도 내야지 되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25만 달러밖에 안 된다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인종적인 귀족 집단이다. 이렇게 그 본인도 뭐 아무튼 아버지 때부터 계속 골프도 치고 뭐도 하고 했었던 골프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내용은 뭐 우리가 그 주희 씨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골프장도요. 1987년까지 여성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개인 영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건데 주희 씨 아닌 사람도 멤버로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 프랭크 스나트라라든가 그밖에 누가 있죠? 오말리도 있네요. 올터 오말리. 또 영화배우 시드니 포이티에 이런 사람들도 멤버였는데 아무튼 아직도 이런 문제로 심지어 나는 이분의 주장이 맞다면 뭐 판사가 다 알아서 판결을 하겠지만 이분의 주장이 맞다면 나는 주희 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뭐 이런 것을 회원들도 또 뭐 회원들의 동의도 받아야지 되고 골프장에 가입할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회원이 나를 거부하면 안 되고 그런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다 충족됐는데 이분도 고소를 할 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야 쓰겠어요. 나의 와이프와 내 아이들이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나를 거부한 것이다 하는 거. 이게 아직도 미국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경제에 관련된 뉴스들 오늘 좀 짧게 여러 가지 아이템 묶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홈디포요. 곧 할로윈 상품 홍보를 시작을 한답니다. 할로윈이 10월의 마지막이고 그런데 미리 돈 쓰시라고요. 미리 준비도 하시고 이거 뭐 부활절 토끼 나와야지 되는 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여름 더위도 오기 전에 이번에도 무슨 뭐 패키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12피트 엄청나게 큰 보통 운동선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 해골 패키지가 무슨 뭐 그게 뭐 299달러라고 하나요? 할로윈에 열성적인 팬들이 있죠. 보면은 집에 장식할 때 보면 이제는 뭐 LCD예요. LED도 아니고 해서 실물과 같은 눈도 막 실물과 같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보면은 조절하는 것 있죠. 조명을 8가지를 새로운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눈이 무서워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고 더 괴기스럽고
더 그로테스크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하고 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뭐 많대요. 5피트짜리 해골 뭐 몇 개, 7피트짜리 애니메이션 이건 이제 LED 뭐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 10피트짜리 뭐 단풍나무 그때 막 단풍나무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또 이런 말이 붙습니다. 살인적인 murderous 그런 메이플 트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찍 한다는 건데 지난해와 비교하면요. 지난해는 노동절 끝나고 했다고 하거든요. 노동절이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메이데이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판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가 너무 잘 되면 지금 잘 되면 지금 잘 되는 건 막 할 텐데 아무튼 더 빨리 당겨서 더 많이 팔기 위한 게 목표인 거죠. 뭐 지금 홈디포만 그렇게 했습니까? 돈을 더 쓰게 하려고 홍보 일찍 하는 것 엄청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에서는 이랬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세계적으로는 빅뉴스였거든요. 맥도널드가 미국 회사잖아요. 그 시카고에 본사가 있는데 맥도널드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영업을 못한 데가 굉장히 많답니다. 뭐 런던도 그랬고 이탈리아의 밀라노도 그랬고 뭐 덴마크, 홍콩, 대만 또 어디든가요? 일본에서도 중동, 호주에서도 그랬네요. 노르웨이에서도 일정 시간 그래서 일부는 지금 회복이 됐고 일부 스토어는 아직도 못 만드는데 이게 다 기술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이 커피를 뽑질 못하는 겁니다. 커피 머신이. 뭐 그렇게 된다. 그리고도 이게 또 다 연결이 돼 있다네. 이걸 왜 다 연결을 시켜 놓죠? 국가별로 연결을 시켜 놓기 때문에 하나가 이게 셧다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랍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라서 뭔가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그리고 아직 근데 이건 해킹은 아니고요. 뭐 문제는 지금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그제였습니다. 수요일에 일주일에 32시간 일을 하는 안을 내놨거든요. 내놓으니까 이제 어제 청문회가 있었겠죠.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상원의 보건, 교육, 노동 그리고 연금 다 합쳐진 그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버니 샌더스 의원은 지금 40시간 일하는 것을 하루 빼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회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제 32시간을 하면은 뭐가 좋냐면 생산성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 다야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생산성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이 지금 기계 기술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혁신 때문에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러면 버니 샌더스의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 젊은이들이 버니 샌더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져서 기계의 도움도 많이 받잖아요. 자동화의 도움도 받으면서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도 혜택을 받아야지 기계의 혁신으로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는데 그걸 누군가는 혜택을 지금 받고 있죠. 사주가 받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부자 다른 나라보다 훨씬 오래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 프랑스와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나라는 이렇게 근로 시간을 줄였더니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이런 것을 그 발표를 연구 결과 같은 게 나오는데 어떻게 기술 혁신이 최고위층에게만 최그 부자 사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추세를 이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의 얘기예요. 아니면 이런 변혁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을 더 높인 사람도 그럼 조금 더 득이 돼야지 더 열심히 일하고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그게 공정한 거고 이게 버니 샌더스의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름을 안 써놨네요. 빌 캐시디가 제일 많이 반대를 하는데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요 일하는 것은요 70%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뭐 기계 혁신이고 뭐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가 망가집니다. 그럼 비즈니스가 망가지면 직원에게 좋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안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최소한 시간당 임금을 25%는 올려야지 된다는데 이게 큰 기업이라면 몰라도 작은 스몰 비즈니스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해외로 갈 거예요. 아니면 완전 자동화로 대체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파트타임 직원만 고용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업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40시간 일해야지 무슨 32시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기계의 혁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는 제가 헐리우드에 새벽마다 신문을 사러 다녔어요. 옷 막 다 더러워지면서 이만큼씩 신문 사고 거기 내려서 깜깜한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많은 그런 신문들이 들어있으니까 방송도 훨씬 많아졌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는 업종도 그렇고 더 생산적일 수 있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나 또 많은 기업과 많은 산업에서는 아직은 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32시간이라든가 이게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인즉슨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징어 게임 그 깐부 할아버지 1번이었던가요? 거기서 이제 오영수 씨께서 어제 결국은 그 여배우의 그 성추행 내지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 2년 징역형의 8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라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죠.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1심입니다. 물론 그 배우 오영수 씨는 항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뭐 미국, 영국 모든 매체가 보도하는 것은 그만큼 이 오영수라는 배우를 이제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골든글로브에서도 조연상을 받았고 그밖에 많은 그 시상식에서 엄청나게 그 후보로 올라갔잖아요. 2017년도에 이분이 이제 연극 배우였으니까는요, 오랜 동안. 그래서 이분이 여배우에게 지방 공연을 할 때 여배우가 뭐 렌트돼 있는 그런 방에서 뭐 손을 잡고 뺨에 키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여배우가 누구라고는 지금 안 알려진 것 같죠? 다른 사람에게 말도 했고, 그리고 일기에도 써놨답니다. 재판부는 이 여배우의 말을 들은 거고 오영수 씨의 경우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사과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배우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징어 게임이 하도 이제 성공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그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얘기는 본인이 그 기억을 아무리 잊어보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았고 2017년도에 사건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무슨 카운슬링도 받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영수 씨 얘기는 뭐 난 손만 잡았지 물건 옮겨주다가 그랬지 내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뭐 본인이 심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게 유죄를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2022년도에 기소를 했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성추행 혐의가 최대 10년이랍니다. 한국에서 징역형이. 그리고 최대 벌금이 1,5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보다도 이 오영수 씨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2에도 출연하지 못하게 됐고 그밖에 여러 영화나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출연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나니까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네요. 79세인데 어쨌든 지금은 1심이고요. 저는 이분을 조금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알았는데 극단 자유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 자유에 이분이 배우였고 당시에 박정자 씨 그리고 뭐 김금지 씨 그 영화 그 국회의원의 그 누구였죠? 국회의원의 와이프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권순길 씨인가요? 그분도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데 이 극단 자유에 있었는데 굉장히 점잖고요. 아주 한국 남자치고 키 크고 목소리 뭐 들으시는 그대로고 아주 굉장히 너무너무 순박하고 너무너무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야 너무 빛을 보니까 좋았었는데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작한 스타쉽 거대한 우주선 로켓이 어제 딱 발사가 됐고 지구로 들어와서는 재진입해서는 분해됐지만 지금까지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시도입니다. 이제 달 넘어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